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장용우라고 합니다. 저는 의과대학 소속이기도 하고요. 저희 한양대학교에 또 공과대학이랑 의과대학이랑 협동과정을 만든 디지털 의료융합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일단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를 주신 문재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제목은 Non Contact Odor Chemical Sensor라고 하고 아마 전자코라는 얘기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텐데요. 사실 전자코라는 게 케미컬 센서입니다. 냄새라는 거를 이용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접촉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냄새도 후각도 비접촉으로 센싱하는 센서잖아요. 두 번째 장점이 리얼타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비접촉식으로 센싱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부분이죠.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자코 연구하시는 더 뛰어나신 교수님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제 시작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의과대학 교수님이 전자코를 바라보고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하는지 아무래도 메디칼 쪽이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영역으로 조금 이제 1시간 가까이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여기 보시다시피 뒤늦게지만 후각을 연구하는 연구실이고요. 랩 자체는 올팩토입니다. 올팩토 할 때 O가 O잖아요. 그 대신 저희는 ALL이라고 해서 올팩토로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전자코도 하고 있고 우리가 냄새라는 게 있으면 사람이 냄새를 맡을 때 뭔가 디지털화가 아직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새를 어떻게 사람의 후각망울의 전이를 측정해서 디지털화 할 수 있는지 버추얼 센트 쪽도 하고 있고 후각이 있으면 후각을 활용해서 어떻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관련된 전자의학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내비게이티드 올팩토리 센싱 앤 일렉트로스티컬에서 NOSE가 억지로 한번 끼워 맞춰 봤습니다. 이름 괜찮지 않나요? NOSE. 그래서 아마 이거보다는 올팩토라는 랩을 좀 안 잊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올팩토 영역 중에 오늘 공유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자코고요. 굳이 한 개만 발표드리는 이유는 혹시 다음에 또 불러주실까봐 나머지를 다 까버리면은 그쵸? 또 안 부르실 것 같아가지고 세 번은 저를 불러주셔야지 하나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본의 아니게 한번 좀 구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자코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센서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뭔가 전자코 그러면 전기 신호만 측정할 수 있는 요 윗단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냄새 분자들이 있고 냄새 분자를 측정할 수 있는 케미컬 센서들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겠죠. 이 케미컬 센서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신호인데 이 전기적인 신호는 저항값 변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볼테이지 변화일 수도 있고 커런트 변화일 수도 있고 캐패시턴스의 변화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 센서보다 원래 더 고전적으로 시작해왔던 게 색깔의 변화를 가지고 냄새를 디텍팅 하는 겁니다. 냄새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냄새랑 어떤 색깔을 띠는 염료가 반응했을 때 색깔이 바뀐다. 그러면 그 냄새의 유무를 색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자 코드를 컬러 매트릭 일렉트로닉 로즈라고 하는데 요거는 오늘 말단에 제가 또 왜 색깔 변화가 전자 센서입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전기 신호 변화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전자코가 여기 보시면 작년도 기사인데요. 뭐 의사도 과학자도 소방관도 될 수 있는 전자코라는 제목이 있듯이 뭐 유해가스 감지라든지 뭐 질병 진단이라든지 식품 신선도 판별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의과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질병 진단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질병 진단에 전자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사실 오늘 이 한 페이지를 이해를 한다 그러면 집에 갈 때 저는 좀 뿌듯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영어로 하면 볼라틸 올가닉 컴파운드입니다. 올가닉 컴파운드라는 게 유기화합물이잖아요.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케미컬들을 얘기를 하고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케미컬들은 유기화합물밖에 없죠. 여기 무기화합물 만들어지는 사람 있으면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볼라틸은 휘발할 수 있다는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냄새 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냄새 분자들이 체내 대사 및 질병 상태를 반영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하나의 예를 들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정상세포가 있고 여기 암세포가 있습니다. 당연히 암세포는 어떤 성격이 강하죠? 계속 프로리퍼레이션해서 분열하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메타볼리즘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메타볼리즘이 다른 시그널을 볼 수 있고, 메타볼리즘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결국 파이널 메타볼라이트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아마 여기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 메타볼라이트를 분석할 때 거기에 OH기가 하나 있다 그러면 알코올기입니다. 알코올기. 알코올기 우리 딱 생각만 해도 알코올 하면 어때요? 휘발 되게 잘하죠. 그 다음에 우리 포름알데하이드 같이 우리 뭐 아마 펄퓨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포름알데하이드 COH 휘발 엄청나게 잘합니다. 아마 펄퓨전 할 때 곤혹이지 않아요? 막 그래서 저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있고, 키톤기 하면 아세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CO 있는 아세톤도 우리 매니큐어 지울 때도 쓰고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휘발을 잘합니다. 아마 오늘 내일 연구실 다시 가셔가지고 내가 연구하고 있는 메타볼라이트 중에 OH기나 COOH기랑 CO기가 장기가 없는 애들이 있는지 한번 좀 곰곰이 보십시오. 다르게 얘기하면 만들어지는 메타볼라이트 중에 휘발을 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메타볼라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휘발성이 강한 메타볼라이트들은 결국 혈액으로 배출되게 되고, 혈액을 타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숨으로 나오겠죠. 브레스로 나오게 되고, 또 피로도, 사실 당뇨 환자랑 정상인의 피 냄새도 다르거든요. 피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오줌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피부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후각이 많이 퇴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미세하게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맡지는 못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냄새가 나요? 라고 하는 거는 동물의 예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도 코로나가 걸린 사람과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개를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을 걔는 코로나인지는 모르죠. 트레이닝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바로 냄새로 디텍팅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메타볼리즘이 달라지면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게 2021년 6월달 우리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개발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1초, 2초, 3초 하고 코로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 검사한 지 1분 20초 만에 코로나 확진자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비접촉식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결국 어떤 이유로 하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코로나가 이제 인펙션 되게 되면 렁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있는 렁셀의 그 메타볼리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가지고 이제 센서를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성과를 이제 보이기도 했고요. 뭐 제가 하기에 앞서서도 이런 전자코를 가지고 다양한 질병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게 있었고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캔서예요. 캔서 중에서도 렁캔서입니다. 왜 렁캔서를 많이 했었냐면, 렁에서 어떤 캔서의 메타볼리즘이 바뀌어서 냄새 분자들이 나오면 호흡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렁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을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렁캔서를 시작으로 뭐 오바리안 캔서, 블래더 캔서, 콜렉터 캔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안한 캔서가 없죠. 그래서 사실 관련 없는 질병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GCMS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랑 환자군을 이제 호흡을 포집을 해서 두 개의 GCMS를 돌려가지고 차이점들을 찾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웬만한 질병들은 다 많이 진행이 됐고요. 실제 우리가 질병 진단할 때 간 관련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 관련된 이제 뭐 어떤 냄새 분자 바이오마커들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한참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코라는 걸 만들면 어떤 특정 VOC라고 하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VOC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그 VOC를 디텍팅 할 수 있는데, 디텍팅 하려면 결국은 센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센서를 보시면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센싱 플랫폼과
센싱 엘리멘트인데요. 센싱 플랫폼이라는 거는 최근에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이런 미래 소재들이 개발하면서 민감도는 거의 세츄레이션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센싱 엘리멘트인데요. 왜 센싱 엘리멘트가 문제냐면 냄새 분자들 가끔 보시면 OH기 하나 있고 없고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냄새가 납니다. 그만큼 냄새 분자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냄새지만 화학 분자 구조가 유사한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센서들은 그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냄새의 셀렉티비티를 분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개발이 상당히 늦습니다. 늦다라기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냄새가 뭐 내가 타겟팅하는 냄새가 나올 때마다 센서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냄새가 뭐 거의 무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바틀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펩타이드를 붙이기도 하고 요즘 뭐 앞타머를 붙여서 하기도 하고 안티바디를 붙여서 냄새를 센싱하기도 하고 폴리머를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노 베지클이라고 부르는 나노 손항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형사기억 폴리머라는 이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 나노 손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바이오 미메틱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석사 때부터 이온 채널을 전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리셉터라고 하는 수용체들은 외부에 있는 어찌 보면 뭐 냄새 분자라든지 어떤 분자들을 센싱하는 센서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올팩토리 리셉터든 어떤 채널들을 떼다가 센서 위에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포르말데하이드가 있는데 포르말데하이드에 반응하는 리셉터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몸에. 그러면 그 리셉터를 떼다가 전자 센서 위에 붙이면은 포르말데하이드에 반응할 수 있는 센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노 베지클입니다. 근데 뭐 분자 단위로 붙이는 것보다 뭐 채널이 열려서 게이팅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노 베지클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뭐 아마 여기 세포 컬처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한 번쯤은 다 해봤을 법한데요. 내가 뭐 캡사이신에 반응하는 TRPV1이 있다고 칩시다. TRPV1 이온 채널 여기 오버 익스프레션 합니다. 엑셀에다가 오버 익스프레션 하고 한 가지 테크닉은 이겁니다. 사이토칼라신 B가 액틴 폴리머레이즈 이니비터입니다. 액틴 폴리머레이즈 이니비터를 처리하면 액틴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포막 밑에가 액틴이 딱 잡고 있거든요. 스켈레탈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흐물흐물해져요. 그때 잽싸게 볼텍싱을 합니다. 그러면 세포막은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기죠. 근데 우리 세포막은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셀프 어셈블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작은 베지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세포는 아닌데 제가 그 앞단에 제가 원했던 타겟 채널을 오버익스프레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수용체가 가발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애를 여기 센싱 플랫폼에 올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센싱 할 수 있는 원리죠.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형상기억 폴리머는 또 그 이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노 베지클을 활용해서 어떤 센서를 만들 수 있을까에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주면 좋을까 하다가 요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실제 이거는 보건소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했던 연구입니다. 보건소에 요즘에 금연하면은 어떤 리워드를 주거든요. 아버님들 딱 하면 보건소 가면 저 금연했어요 그러면 금연 패치도 주고요. 뭐 선물도 줘요. 근데 문제는 보건소에서 이 사람 담배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딱 뱉어가지고 손쉽게 할 수 없냐라고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TRPA1 연구를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TRPA1이 니코틴에 반응해서 열립니다. 실제 이 TRPA1은 우리 렁이 있을 때 요 에어웨이에 익스프레션이 상당히 많이 되는 채널 중에 하나고요. 담배를 피게 되면 그 톡식한 냄새 분자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기침을 해서 그 나쁜 공기를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플렉스를 하기 위해서 그 센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센서가 TRPA1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폈을 때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라든지 크로톤 알데하이드라든지 이런 냄새 분자들이 TRPA1을 건드리면 여기 기침 중추를 이제 자극시켜 가지고 기침을 해서 담배 연기를 뱉어내는
이제 그런 기전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요런 채널을 아까 같이 헥셀에다가 오버 익스프레션에서 나노 베지클을 만듭니다. 요게 지금 그냥 그 헥셀에다가 트랜스펙션에서 요 시가렛 스모크 익스트랙트인데요. 사실 저희 랩에 남학생만 7명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저도 그렇고 담배 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 태어나서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사봤습니다. 그래도 좀 실험이 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뭐가 제일 독한 담배인가요? 물어보니까 말보로 레드가 제일 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담배 냄새를 파이펫으로 열심히 주사기로 당깁니다. 당기면 담배를 피고 있고 요 밑에 담배 연기가 가서 솔루션에 녹습니다. 요렇게 해서 뽑아낸 게 시가렛 익스트랙트 CSE라는 걸 뽑았고요. 요거를 뿌리니까 TRPA1 채널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사이토칼라신 비치고 나노베지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실제 요게 뭐냐면 SPE라고 해서 스크린 프린티드 일렉트로드라는 건데 요거까지는 몰라줬는데 요거 어디에 쓰냐면 우리 당뇨 혈당 측정할 때 씁니다. 우리 이렇게 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그 전극 있잖아요. 전극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가운데가 실제 이제 글루코즈 옥시데이즈가 원래 보통 있고요. 그러면 글루코즈가 있으면 하나 분해할 때마다 전자가 2개가 나오거든요. 그 워킹 일렉트로드에 전자가 2개 나오는 걸 여기 카운터에서 받아서 이제 혈당량을 측정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아까 TRPA1을 이제 가발현시킨 나노베지클을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여기 빨간색은 리피드를 염색한 건데요. 나노베지클을 염색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보시면 빨갛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지금 나노베지클들이 요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TRPA1 아까 액티베이션 한다고 하는 니코틴이나 크로톤 알데하이드를 주게 되면 반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센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저희의 목적은 아까 요 실험은 잘 나왔는데요. 정말 담배 핀 사람의 침을 뱉었을 때 반응이 나오냐가 중요한 이슈여가지고요. 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교 가면 다 흡연하는 부스가 따로 있죠. 거길 가가지고 담배 좀 펴주고 침 한번 뱉어주면 10,000원짜리 스타벅스 쿠폰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담배도 줬거든요. 담배 주면 안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이 임상 실험을 손쉽게 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재미있게도 담배 핀 사람들의 침을 뱉어서 하니까 한 10에 한 마이너스 4승까지는 잘 디텍팅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셀렉티비티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리셉터들을 떼다가 붙여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 그 리셉터의 종류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어플리케이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오늘 시간상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건 CB1이라고 하는 카라비노이드 리셉터를 이제 떼다가 이렇게 붙이면 마약을 이제 침을 뱉었을 때 마약을 이제 센싱하는 그런 쪽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형상기억 폴리머인데요. 여기 아마 재료를 연구하시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상당히 핫한 분야입니다. 이전에는 MOF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MOF라는 부분을 하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분야를 화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접근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형상기억 폴리머는 아마 여기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까요? 그러면 웨스턴은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웨스턴 할 때 쓰는 게 우리 아크릴 아마이드잖아요. 아크릴 아마이드도 결국 모노머를 넣어주고 폴리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여기 저는 이렇게 주목에 있는 얘가 냄새 분자라고 칩시다. 그럼 이 냄새 분자를 센싱하는 센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모노머 재료들을 넣어줘요. 그리고 폴리머라이제이션 시켜요. 그럼 여기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감싸고 만들어지겠죠, 폴리머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냄새 분자를 빼내요. 그러면 이 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폴리머 이제 수용체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아까 아크릴 아마이드도 하나의 좋은 캔디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아크릴 아마이드 존재하죠. 이제 아마 웨스턴 하다가 요거 기억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냄새 분자를 프린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냄새 분자의 한 장점이 열을 가해주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프린팅 할 때는 놔뒀다가요. 딱 붙어 있는 상태에 열을 싹 가해주면 냄새 분자는 싹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냄새 분자 프린팅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펑셔널 모노머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왜 종류가 많냐면 냄새 종류에 따라서 좀 궁합이 잘 맞는 모노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모노머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웨스턴 할 때도 티미드 넣어주면 촉매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크로스 링커라든지 뭐 이니시에이터라든지 템플레이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모노머들이 있고 이제 모노머들의 크로스 링커를 넣어주면 템플레이트랑 섞어주는 거죠. 이런 모양의 어떤 템플레이트를 감싸고 모양이 만들어지면 빼내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살모넬라균을 디텍팅하는 센서를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살모넬라균에 보면 이제 그람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여기 LPS가 있습니다. LPS가 있고 LPS 구조가 이렇게 펩타이드 구조거든요. 여기에다 아까 모노머를 넣고 요걸 프린팅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저희가 쓴 거는 이제 폴리도파민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요. 도파민 있죠. 우리 실제 뇌에서 분비되는 뉴로트랜스미터 중에 하나인데 이 도파민을 넣어주고 pH를 8.5로 올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폴리머가 만들어집니다. 갈색으로 싹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게 어디에서 발견된 거냐면 우리 홍합이 바다에서 이렇게 접착력을 가지는 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밝혀진 건데 폴리도파민 만드는 건 pH만 바꿔주면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LPS 펩타이드랑 요 폴리도파민에서 pH 딱 올려주면 이렇게 프린팅이 됩니다. 그럼 실제 이게 프린팅해서 이제 만든 거를 보여주는 건데 요거 보시면 살모넬라 LPS를 줬을 때 이게 값이 밑으로 떨어질수록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피크 값은 이래 나오고 균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떨어지는 게 이제 보이고요. 네거티브 컨트롤에서는 반응이 안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얼마나 셀렉티브 하냐면요. 요게 지금 저희가 쓴 살모넬라 균이 요게 있는 균이거든요. 요 맨 밑에 있는 균. 근데 그람 포지티브 있는 균들은 LPS가 없기 때문에 그람 음성균에만 LPS 펩타이드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콜라이라든지 크랩실리아 뉴모니아 같은 경우는 그람 음성균입니다. LPS가 있습니다. LPS가 있지만 아까 말한 살모넬라 균이랑은 펩타이드 시퀀스가 달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까 밑으로 떨어질수록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살모넬라 균에는 정확히 반응을 하는데 같은 음성균이지만 이콜라이라든지 뉴모니아 균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린팅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도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우유라든지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주스에 섞었을 때 균을 섞어가지고 뿌려도 한 방울 여기 우리 혈당 측정하듯이 한 방울 뿌려도 정확히 지금 디텍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거는 사실 우리가 아까 말한 나노베지클 써서 한 거 있잖아요. 제가 하다가 형상기억 폴리머로 넘어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앞에 사람의 수용체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영구적인 영역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상용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실험실 조건에서 오버익스프레션에서 부셔서 QC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뭐 유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온도가 높다든지 하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용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MIP라고 하는 폴리머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 MIP 폴리머 만들면 파우더 형태로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그냥 하면 뭐 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 한 번 만들 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일정하게 반응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장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셀렉티브한 센서를 제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실제 전자코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단은 약간 영구적인 능력이 강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상용화에 가까운 응용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제가 센서를 만들어서 썼잖아요. 그는 논문 쓰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대표님들 만나면은 제가 이 센서 만들고 있는데요. 요거 좀 우리 기술 이전 해가시지 않으려고 하면 기술은 정말 좋으신데 언제 양산화 가능해요? 그 말 이제 듣는 순간 머리가 까매집니다. 재료 확보하고 이거 뭐 시설 만들고 그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오늘 주문해도 내일 우리 집 앞에 배송될 수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센서를 활용을 해서 어떤 나만의 전자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요? 가능만 하다면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상용화되어 있는 센서를 보면은
크게 네 가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메탈 옥사이드 금속 산화물 센서, 일렉트로케미컬 센서, 포토 아이오나이제이션 센서, 뭐 요게 인프라레드 센서가 있는데 사실 제일 쉽게 살 수 있는 게 메탈 옥사이드 기반의 금속 산화물 센서입니다. 아마 교수님도 예전에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았는데 이 메탈 옥사이드 센서는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좀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텐데 금속이 산화물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빨간색이 골드라고 치면 골드 파티클들이 있고 그 사이에 산소들이 산화가 되니까 결합해 있으면 요 구조가 금속 종류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얘는 지금 정육면체지만 조금 어떤 거는 크기가 더 작기도 하고 결합 간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좀 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찌부러지기도 하고 다 금속마다의 이 전체적인 스트럭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냄새가 왔을 때 어떤 특정 냄새들은 요 쿠퍼랑 잘 결합하는 구조가 있고요. 뭐 어떤 에탄올 같은 펑셔널기는 쿠퍼보다는 뭐 PT랑 잘 결합하는 구조이듯이 여기 금속 종류에 따라서 잘 결합하는 냄새의 종류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냄새만은 하진 않죠. 아까 채널같이 딱 특정 라이간드가 있어가지고 그 애를 쓰면 하나만 디텍팅 할 수 있지만 이 상용화되어 있는 센서들이 값싼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금속 산화물들이 센서의 셀렉티비티가 넓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지만 뭐 전혀 완전 생뚱 다른 냄새를 디텍팅 하진 않죠. 어느 정도 그룹 비슷한 종류들을 센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용화를 할 수 있을까의 답은 요 단어는 하나 외우고 가시면 아마 좀 인생 사는데 도움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패턴 인식 전자포라는 기술이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데이터라는 거가 참 무섭다라고 느끼는 게 데이터는 쌓이면 정말 무섭습니다. 데이터는 진짜 쌓이면 쌓일수록 무섭다라는 생각인데요. 여기 보시면 패턴 인식 전자포라는 게 결국 뭐냐면 센서를 아까 말한 MOX 센서라고 칩시다. 아까 셀렉티비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센서를 한 10개 정도를 배치를 합니다. 10개 정도를 배치를 해놓고 여기 바나나가 있죠. 바나나 냄새를 주면 센서마다의 바나나에 반응하는 값들이 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요 센서가 요거라고 치고 요 센서가 여기라고 쳤을 때 여기 있는 센서들은 바나나 냄새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반응을 했고 요 센서도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반응을 했지만 반응 패턴이 어때요? 얘는 천천히 반응을 했고 얘는 급격하게 반응을 했고 얘는 같이 급격하게 반응했지만 피크 값이 서로 다르네요. 이 센서들은 아예 반응을 안 했고 그러면 제가 조립한 요 센서에 한해서는 이렇게 반응이 일정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데이터를 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런 게 조금 적게 반응하기도 하고 많이 반응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해본 경험상 반응 패턴은 비슷합니다. 몇만 번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래 놓고 옆에 네이블링을 합니다. 바나나라고 네이블링을 합니다. 그러면 바나나 냄새를 줬을 때 이 전자코는 요 패턴으로 딱 나타나면 바나나라고 컴퓨터에 프리젠팅을 합니다. 바로.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내가 말하는 모든 냄새를 여기에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냄새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한 패턴 인식 전자코를 저희가 이제 셋업을 좀 해서 하고 있는데요. 좀 일부러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좀 사진을 좀 제일 복잡한 걸 하나 찍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냄새에 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깨끗하게 활성탄을 거쳐서 깨끗한 냄새를 밀어주고요. 여기에 냄새를 넣어주면 여기 버블라이징 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공기를 불어넣게 되면 이제 냄새 분자가 올라오게 되고 여기가 센서 어레이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다양한 MOX 센서들이고 보통 하나에 2만 원 정도에 하는 가격대죠. 그래서 여기에는 17개가 꽂혀 있긴 하지만 학습시킬 때만 이렇게 많은 센서들을 활용을 하고요. 이제 AI를 써서 패턴 분석을 해서 거기에 중요한 센서들을 셀렉션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5개에서 한 7개 사이에 크리티컬한 센서들을 고르게 되고요. 그럼 그 센서를 가지고 계속 또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람이 일일이 할 필요 없죠. 여기에 지금 냄새가 10몇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알아서 컴퓨터에다가 짜놓으면 이 냄새 한번 뿌리고 요 펜 달려 있죠. 배기하고
또 그 다음에 요 냄새 뿌려주고 배기하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만 해도 요 하나의 냄새에 대해서 몇만 번 이상의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전자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는 쌓이면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코 센서의 어레이에 한해서는 이 냄새에 대해서 정확도가 거의 9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이 잘 됐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액상을 버블라이징해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냄새가 이런 액체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 건데 요거는 미생물을 키웁니다. 미생물을 키워가면서 미생물에서 나오는 냄새를 실시간으로 뿌려가지고 전자코에 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제가 어떤 고체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폭발물이 있습니다. 폭발물 TNT를 여기에 넣어요. 그럼 TNT에서 나오는 냄새를 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고체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저희가 PCB 보드를 센서들을 다양한 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들을 꽂을 수 있는 보드 설계를 이제 좀 다양하게 해놓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서 조금 간단하게만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할게요. 전자코 형태도 되게 다양한데요. 먼저 신생아 인큐베이터, 옛날에 이대목동 병원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곳에 감염이 일어나면 균들이 다 퍼져나가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실제 병원의 NICU나 이런 가보면 간호사들이 수시로 우유도 줘야 되고 울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깨끗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애들은 그게 취약하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 보면 요 애들이 아니라 요 균에서 나오는 냄새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 균이 오염됐다고 알라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균들은 요 애기들한테 자주 감염을 일으키는 균들인데요. 보통 이런 NICU나 이런 소아과에서 감염이 일어날 때 대표적인 현상이 열이 나잖아요, 애들이. 열이 나고 이러면 의사들은 경험적으로 얘 좀 뭔가 감염이 일어난 것 같다 하면 항생제를 처방을 합니다. 근데 항생제의 문제가 뭐냐면 항생제 종류가 크게 3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람 음성균 죽이는 게 있고 그람 양성균 죽이는 게 있고 곰팡이 죽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애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어떤 균이 감염됐는지 알라 그러면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박테리아 배양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항생제 3종을 투하합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애가 이제 균은 이제 죽으면서 낫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자기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다 좋은 균도 다 죽게 되는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다시피 균에도 냄새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VOC라는 게 휘발성 유기화물이라고 했는데 마이크로바이브에서 나오는 거를 MVOC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에어컨 오랜만에 딱 틀면은 꿉꿉한 냄새 나잖아요. 그게 곰팡이 냄새거든요. 그래서 균마다 다릅니다. 여기 아마 분자생물학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콜라이에다가 이게 트랜스포머에서 냄새 맡아보면 균마다 냄새 다 달라요. 배지 냄새 말고도 배지가 같아도 맡아보면 냄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미생물 냄새 데이터베이스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글 가서 MVOC 데이터베이스 검색하시면 균마다 어떤 냄새들이 나오는지도 지금 연구를 해서 다 알려져 있고요. 비 오기 전에 흙냄새 나잖아요. 그게 지오즈민 냄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오즈민도 박테리아가 분비하는 냄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렇게 있는 요 균들을 다 키워가지고요. 저희가 요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박테리아는 플레이트에서 자라잖아요. 키워가면서 이제 여기에 공기를 밀어내서 헤드 스페이스에 있는 냄새를 빼내서 전자코에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실제 분류는 98%까지는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여기서는 잘 됩니다. 요 크기에서는. 근데 실제 인큐베이터가 크잖아요. 이 인큐베이터 큰 데서 균 조금 있는 그 냄새를 디텍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금 조금 이제 한계점에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한 5%까지 여기에다 균을 접종시키고 확인했을 때 한 80몇 %까지는 이제 타입을 알고요. 이 앞 단계에서는 그람 음성균, 양성균, 펀지까지도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인큐베이터에 감염을 시키니까 그람 음성균이랑 양성균 구분은 좀 힘들고요. 펀지랑 이제 박테리아는 확실히 이제 구분하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태어나서 한 6개월 사이에 우리 어릴 때 초기에 마이크로바이옴은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우리가 출산을 할 때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이 되게 높은데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무균 상태입니다.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딱 나오는 순간 균을 받아들이거든요. 제일 먼저 받는 데가 엄마의 바지날 질입니다. 그리고 바지날 샤워라고 하는데 질을 통해서 나올 때 자기 호흡으로 들어가는 균을 제일 처음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왕절개를 하면 그 기회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자기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받아들이는 곳이 어디냐면 엄마의 모유수유를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모유수유를 조금은 이제 하는 상황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되는데 문제는 태어나서 8개월 사이에 병원 한 번 안 가는 아기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항생제 처방의 천국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이유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게 되면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딱 성장하고 정착하는 이 시기에 좋은 균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애들한테 필요한 또 유산균 시장들이 형성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대변 냄새를 하는데 저는 성인 대변 냄새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대변 냄새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그 편차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린애들, 특히 이유식 먹기 전에 애들, 아픈 애들, NICU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에 있는 애들의 기저귀는 어차피 버리잖아요. 기저귀를 여기 저희가 전자코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저귀를 여기다 넣어요. 그럼 버튼 한번 누르면 대변 냄새를 실시간으로 찍어냅니다. 그러면 이 전자코 데이터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자코라는 데이터는 언제 힘을 발하냐? 네이블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네이블링을 어떻게 해주냐? 그 대변에서 조금 떼서 NGS 시퀀싱을 보내요. NGS 시퀀싱 보내면 미생물 데이터가 쭉 나오죠. 그러면 미생물 데이터랑 그 냄새 전자코 데이터를 계속 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미생물 NGS 데이터 없어도 전자코 데이터만 가지고도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변화량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 저희가 만든 요 그림 속에 있는 거를 실현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저울을 밑에 넣은 이유는 대변의 양에 따라서 냄새의 양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밑에 저울을 이제 단 거고요. 그래서 밑에서 기저귀를 넣게 되면 냄새를 빨아서 이제 패턴을 분석하는데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여기 포도향, 사과향, 바나나향 넣었잖아요. 요 밑으로는 센서 종류고요. 요 오른쪽으로 제가 여기 그게 안 되고 있었구나. 요 오른쪽으로는 같은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넣었을 때 포도의 패턴은 이렇고요. 저희가 이게 장착한 센서 어레이에 한해서입니다. 사과향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바나나 향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뭐 요거 큰 것들만 눈에 보이지만 이거를 요즘 머신러닝이랑 AI 툴을 쓰게 되면 학습을 시키고요. 스스로 차이가 나는 피처들을 뽑아냅니다. 사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공부하면 됩니다. 피처를 뽑아내면 알아서 다음에 들어가면 얘가 포도, 사과, 바나나 이렇게 맞추는 게 거의 99.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소아과에 우리 한양대 병원 NICU 소아과에다가 아기 기저귀 하는데 그 대변 냄새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 아직 아기를 다 안 키워봐서 그럴 텐데 생각보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요 기저귀를 넣고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데이터들은 무선으로 저희 연구실로 지금 넘어오고 있고 NGS 데이터랑 매칭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요거는 사실 아픈 아기들에 대한 데이터고 요 데이터가 좀 쌓이면 이제 산후조리원에 보내서 좀 건강한 애들의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좀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뭐 요 분석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얘기들입니다. 뭐 신호가 이렇게 잘 뜬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마약 탐지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연구를 제일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현재도 경찰청 연구를 하나 하고 있고요. 사실 탐지견을 쓰는데 탐지견이 필요한 게 아니라 탐지견의 후각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탐지견의 후각을 전자코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이제 저희가 처음 제안했었고요. 이렇게 청소기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는 로봇 청소기 같이 전자코 해놓고 앞에 비주얼 센서 달아놓으면 배기지가 보이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 가서 냄새를 받아서 마약 냄새가 탐지가 되면 GPS로 보안하는 사무실에 연락이 가고요.
그러면 이제 와서 불시 검문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있고요. 처음 제안했을 때 이 BRL 과제였는데요. 요거는 약간 기초 연구에 가까워가지고 아까 말한 제가 나노 베지클 해서 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탐지견의 그 마약 관련된 수용체를 거기에 붙여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탐지견에 대한 그 진홈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아서 알려져 있는 수용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초파리 수용체를 사용했습니다. 초파리는 그 식초 냄새를 거의 1km 밖에서도 맡고 올 수 있도록 후각이 상당히 발달한 곤충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또 재밌게도 아까 그 리처드 학셀 얘기했는데 리처드 학셀 그룹이 워낙 그 초파리 관련된 냄새에 대한 건 너무 많이 연구를 해놔가지고 이런 마약 냄새에 관련된 초파리 수용체들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필로폰의 대표적인 냄새 분자가 벤자랄데하이드거든요. 벤자랄데하이드 OR7A, OR9A, OR67A 뭐 이런 식의 있고 해서 각각의 수용체를 이제 아까 같이 나노 베지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CNT를 좀 쓰긴 하는데요. 요거는 좀 더 이제 논문을 위해서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한 건데요. 아까 말한 센싱 플랫폼 위에다가 올리게 되는 과정이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센서를 만들 때 이렇게 그냥 평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냄새 분자들이 많이 닿으려고 그러면 표면적이 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클 구조를 만들어서 센싱 그 아까 말한 실렉티비티를 주는 걸 올리게 되면 센싱 그 실렉티비티가 엄청나게 센시티비티가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요거 만드는 게 상당히 재밌는데요. 요게 뭐냐면 고무입니다. 러버. 우리 실리콘인데요. 실리콘을 쭉 당겨요. 그럼 늘어나잖아요. 그럼 늘어난 상태로 고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 탄소 섬유를 감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감은 거를 탁 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감아놓은 애가 어떻게 되죠? 짜불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샘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버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센시티비티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수용체를 여기 있는 거를 다 지금 베지클을 만들어서 테스트 중이고요. 이게 보시면 반응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만 봐도 상용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베지클 해서 이제 그 다음 경찰청 과제에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패턴 인식으로 해보자라는 이제 이걸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카나비스나 뭐 코카인이나 헤로인이나 뭐 이런 마약류들이 냄새들이 다 납니다. 근데 대부분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내추럴은 식물에서 유래된 마약류이기 때문에 식물의 고유한 냄새들이 있잖아요. 실제 우리 마리아나도 그 털핀이라고 하는 여기 털핀이라고 하는 그 계열들의 식물 냄새거든요. 근데 합성 마약에는 무슨 냄새가 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성 마약의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합성 마약을 추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화학 하시는 분들 보면 촉매제 넣고 뭐 넣고 순도 높이려고 뭐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어딕티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파이널에 100% 순도는 안 나와요. 항상 거기에 첨가물들이 남아있게 되고요. 그 첨가물들 중에 냄새로 나오는 물질들입니다. 실제 마약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패턴 인식 전자코를 셋업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분석 중에 있긴 한데 상당히 좋습니다. 정확도가 실험실 조건이어서 그렇죠. 실험실 조건이어서 아직 98% 이상 정확도로 이제 여기 마약류들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액취증인데요. 요게 사실 시작하려고 했다기보다 우리 암냄새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암냄새가 안 납니다. 유전자가 그렇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나 이제 뭐 또 특유의 나라들은 이 암냄새가 상당히 심해서 요 데오드란트라는 제품들 탈취제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하게 된 게 주변에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탈취제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냄새 전문가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냄새 맡는데 여기 연봉 한번 보십시오. 겨드랑이 냄새 맡고 연봉 2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하기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확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질병 진단에도 쓸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거에 대한 QC를 어떤 효능성을 평가할 때도 전자코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냄새를 패턴 인식 전자코로 할 수 있고요. 실제 암냄새의 주성분은 이 두 가지로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돼지 껍데기 있잖아요. 돼지 껍데기에다가 이 냄새 분자들을 농도별로 올려가지고 아까 같이 패턴 인식으로 전자코를 학습을 시킵니다.
각각을 학습을 시키고 실제 이제 그 학습을 시킨 거에다가 여기서 개발한 거는 전자데오드란트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개발한 거를 처리하고 안 하고 했을 때 그 냄새 분자의 패턴이 얼마만큼 이게 컨트롤이고요. 패턴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냐를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패턴 인식으로 정량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돼지 껍데기에서 한 실험이면 실제 한양대 국제대학원에 있는 외국인을 33명, 암냄새 나는 사람 33명을 리크루트 해가지고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버추얼 머신으로 운동시키면 땀이 납니다. 냄새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땀 흡수 패드를 붙이면요. 냄새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 흡수 패드를 우리가 50ml 튜브 있잖아요. 50ml 튜브에 놓고, 이건 저희가 전자코인데 앞단을 튜브 뚜껑을 달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튜브 안에 땀 냄새 패드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뚜껑 열고 이제 전자코 뚜껑으로 바꾸면 냄새를 빨아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분석해서 이렇게 개발한 게 전자데오드란트거든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최근에 분석했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코 시스템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상 비색 기반은 좀 짧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하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아까 말한 대로 냄새가 있고 없을 때 색깔이 바뀌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일 직관적인 게 이거잖아요. 여긴 키위이긴 한데 아마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건 바나나일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할인한다고 해서 바나나 사놓고 가만히 놔두면 시커멓게 되면서 단냄새 확 나죠. 과일이 썽쑥하면서 따면서 나오는 냄새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색지를 하나 붙여놓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만 가지고도 이 과일의 이제 모추얼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많은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맥주도 맥주마다 향이 다 다르고 커피도 커피 향마다 다 다르고 와인도 와인 향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냄새의 염료를 이렇게 어레이로 배치를 하고요. 이게 왜 전자코라고 부르냐면 이 자체는 전자코가 아닌데 사람이 색깔 바뀌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색깔을 어레이를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으면 그 안에 웹이 있고요. 그 웹에 업로드가 되면 안에 입력되어 있는 값에 비교해서 바로 분류를 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한 건데요. 애기들이 요로 감염 걸리는 거를 좀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애기들이 걸리는 요로 감염은 거의 85%가 이콜라이 대장균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대장균 냄새랑 반응하는 다이를 찾아가지고 요 브로모크레졸 그린이라는 다이를 하나 찾아냈고요. 요거를 뭔가 이콜라이를 키워가면서 따라 반응하는 건 다 알았는데요. 요거를 어디에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냐면 요겁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진단하면서 많이 했던 코로나 진단 키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딱 떨어뜨리면 콧물 섞어가지고 쭉 흘러가서 반응을 하잖아요. 냄새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기다 오줌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립니다. 오줌은 액체가 안 흘러가도 돼요. 우리는 그 오줌에 있는 이콜라이에서 나오는 냄새에 반응하는 다이를 찾은 거기 때문에 딱 오줌 떨어뜨리면 이콜라이 냄새가 확산해서 옵니다. 그러면 여기 띠지에 반응해서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냄새 반만 반응하면 한 줄, 그리고 아까 이콜라이에서 냄새까지 반응하면은 두 줄. 그러면 포지티브 컨트롤 한 줄 뜨면은 그냥 오줌이 와서 반응했구나. 두 줄로 바뀌면 요로 감염 걸린 애의 오줌이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요게 이제 시작은 요거였어요. 애기 키우면은 요즘에 오줌 싸면 파란색이 노란색으로 줄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안에 손을 안 넣어봐도 오줌 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콜라이에 반응하는 밴드를 더 놓으면 밖에서만 봐도 두 줄이 바뀌었어. 근데 애가 갑자기 또 열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병원 가서 요로 감염인지 아닌지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냄새를 활용했을 때 장점은 비접촉식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거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정확한 진단은 어렵다라는 게 사실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프라이머리 스크리닝을 하기 위한 어떤 알라밍을 해줄 수 있는 정도로 냄새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하나의 전자코의 타겟이고요. 이걸 진단을 하겠다라는 건 상당히 좀 허들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거 하나가 좀 더 있긴 한데 제가 오투기 과제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뚜기 가면 라면 유탄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름 쩐 냄새 있잖아요. 쩐 냄새도 기름이 산패가 되면서 나오는 냄새거든요. 그래서 산패 측정기가 써보시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 온도 엄청 뜨거운데 다 달아야 돼서 그 위에다 전자코를 달아놓으면 산패된 냄새를 이제 해서 이제 기름 교체 주기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거 조금 제한해서 하고 있고요. 라면 안에다가 이렇게 아까 말한 비색 기반 기름 쩐 냄새에 반응해서 색깔 바뀌는. 근데 요거는 제한을 하니까요. 기업에서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괜히 컴플레인이 걸릴 수 있는 조금 그게 소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약간 블랙 컨슈머 같은 경우는 딴 데다 반응시켜 놓고 이런 거 팔았다고 그럴 수도 있고 해서. 근데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뭐 채널을 사용하거나 MRP 같은 형상기억 폴리머를 사용해서 정확한 냄새 하나를 잡겠다라는 표적 기반 전자코로도 개발할 수 있고, 아까 값싼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패턴으로 분석하는 패턴 기반 전자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냄새의 유무를 색깔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색깔로 할 수 있는 비색 기반 전자코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컨비네이션 하기도 하고요. 요거 요렇게 컨비네이션 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때문에 마지막. 센서들에 대한 그 기본 이야기 다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질문?